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찬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웜의 신박. 오늘은 월요일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기사 하기 전에 공포를 이겨낼 투자의 나침반에서 댓글에 있었던 질문에 푸콜레이쇼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 있어요 시간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여기에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을 주말에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복덩이 주식이라고 아이디가 돼 있으신 분인데 박세익 전무님 질문이 있어요. 지금은 어떤 약세장일까요? 네, 구조적 약세장이냐, 이벤트적인 약세장이냐, 아니면 순환적 약세장이냐. 네, 코로나 때 그때도 지금의 약세장이 어떤 약세장인지에 대한 약세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코로나 때도 구조적 약세장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도 여전히 구조적 약세장으로 또 코로나 때 구조적 약세장으로 보면서 1100 정도까지 빠지고 아니면 1400에서 1800 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 1400 깰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2008년도나 그다음에 2001년, 2년 요 차트만 보고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뭐 똑같은 그런 비슷한 좀 안 좋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죠.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약세장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포트폴리오 분석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작년하고 올해 여러 번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약세장이냐? 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떤 약세장인 것 같습니까? 구조적 약세장? 이번 하락이 뭔가 엄청난 구조적으로 뭔가 해결돼야 되는 문제. 닷컴 버블 때 보면 말도 안 되게 뭐 주가 거품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거품이 꺼져야 해결되는 약세장이거든요. 집값 2007년, 6년, 7년에 빅숏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 집값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미국 시장에 있었을 때도 구조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약세장은 어떤 약세장이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원인 분석을 해보면 그 코로나 때 그렇게 돈을 풀면 안 되는 거였죠. 예, 그렇게 돈을 풀면 찍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있는 돈을 풀면 괜찮은데 미국은 돈을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찍어내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그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어느 정도 그 완화돼야 되는데 그걸 완화시키겠다고 다시 페드가 나서서 긴축을 하고 이런 와중에 원인 제공자가 본인이 불을 질러놓고 불을 꺼야 된다고 하면서 또 나서는 모습이 제가 보면 참 우습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물가가 그러면 지속적으로 크게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그런 요소인가 보면 요소는 맞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또는 남미에서 있었던 그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까봐 페드가 또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지가 불 질러 놓고 또 소방 차량 막 동원해 가지고 불 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쪽에서는 불을 끄는데 미국 정부는 또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돈을 국채를 최근에 또 찍었었죠. 이런 저런 것들이 얽혀져 있는데 약간의 그 돈을 너무 판 거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고요.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데
의도적으로 페드가 금리를 엄청나게 올릴 것 때문에 이거는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페드가 작년에 그렇게 금리를 올릴지 몰랐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지 몰랐잖아요. 그 코로나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벤트적인 약세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물가가 이게 구조적으로 꺾일 수 없는 물가였다면 작년 6월 달에 기록했던 9.1에서 지금 3%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안 떨어지고 계속 위에서 고공행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뭐 그 물가의 YOY 증감률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또 생각해 보면 지금 3%까지 떨어져 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담배값을 2,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당구비를 15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이랬을 때 수요가 위축되는지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최근에 미국 기업들 보면 좀 부럽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침 최선리 모닝 미팅에서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발표 보면 그 물가 상승만큼 전부 다 가격 정가 다 했고요. Q도 늘어나고 P 늘어났고 Q 늘어났고 그러면서 물가 잡겠다고 경제가 하드 랜딩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사람은 줄였잖아요. 사람은 이제 자르면서 비용 코스트는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고 분명히 물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가처분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는 필수 소비재적인 성격은 피 올라가도 여전히 가격 정력이 없이 올라가는데 가격 탄력성이 높은 회사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Q가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실적 쇼크가 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어떤 기업이 또 그 물가 상승의 가격 정가력, 가격 결정력이 없는지 그 실력도 이제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 안 좋은 기업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디커플링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페드가 만들어낸 이벤트적인 약세장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적 약세장 이게 시클리컬 약세장인데요.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가 코로나 때 야외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굿즈가 많이 팔렸잖아요. 그 굿즈 또 막 만들어냈더니 이제 야외 활동 시작되면서 그쪽이 이제 안 팔리게 되고 뭐 예를 들면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 회사 그런 게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순환적 약세장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막 이제 복합적으로 여기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킨 복합적 약세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다. 종목별로 산업별로 보면 분명히 시클리컬한 약세장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장은 페드에 의한 이벤트적인 약세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를 7개를 가져왔는데요. 가벼운 기사가 한 2-3개 있어서 7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머스크의 영웅놀이 한 개인이 국가전쟁 판도를 뒤흔들어.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가져지고 통신망 복원 논란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터넷과 통신망이 끊긴 가자 지구에 자사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제공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머리가 내려와서 좀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 잠깐만 이러면 너무 M자 이게 좀 탈모가 보이려나요?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머스크를 가자의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복잡한 국제 정세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얽혀 있는 전쟁에 민간인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거세다. 전문가들은 머스크라는 개인이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권력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머스크가 옛 트위터 계정이었던 그 X 계정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타링크는 가자 지구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구호 단체들의 인터넷 통신 연결을 도울 것이라고 썼고요. 미국 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은 220만 인구에 대해서 모든 통신을 차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쓴 글에 대한 답이었다고 합니다. 가자 지구의 인터넷과 통신망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서비스 대부분이 중단됐고 현재까지 일부만 복구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이 게시된 지 18시간 만에 11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다네요. 다만 머스크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가자에 스타링크를 도입할지는 밝히지 않았다라고 돼 있고 글로벌 위성 인터넷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머스크의 한마디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은 모두 분주해졌고요. 이스라엘 통신부 장관은 이스라엘은 머스크의 행동에 맞서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마스가 스타링크를 테러에 쓸 것이 분명하고 머스크도 이를 알고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스타링크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논의해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고요. 반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발빠르게 스타링크와 위성 인터넷 도입에 대해서 의논 중이라고 밝혔고요. 스타링크의 장치가 민감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또 밝혔네요. 지상의 대규모 기지국망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기존 인터넷과는 다르게 스타링크는 약 4kg 무게의 위성 단말기만 있으면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네요. 4kg 무게 위성 단말기가 있어야 되네요. 하지만 스타링크 단말기가 하마스에 흘러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전쟁 전략은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영웅놀이를 좋아하는 머스크가 인도주의적 의도를 앞세워도 결국은 전쟁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의 스타링크는 이미 전쟁 판도를 바꾼 바가 있다. 가자처럼 통신망 상당수가 파괴된 우크라이나는 군사작전을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는 데 필요한 인터넷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군사작전이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이 같은 머스크의 결정은 개인의 영향력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뛰어넘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기사를 읽어본 거는 최근에 제가 요 스타링크와 관련해서 계속 좀 보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 파괴력이 있고 이 부분이 향후 통신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기존의 통신망은 또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지 그 단점을 극복하는 게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 탄생하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앨런 머스크가 하나의 이 통신망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적들의 교전에 서로 그 교신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게 또 스타링크다라는 그런 것과 이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니까요, 그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또 읽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금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중국 리커창 냉처리 중 업적 기사 전무하고 모임 금지령이라고 합니다. 사망한 지 4월째인데 천안문 통행 금지가 돼 있고요. 갑자기 세상을 뜨셨죠. 예.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옛 거주지인 안후이성 허페이시 풍식루 80호 안후이 문화역사연구원 앞에는 28일 니은자로 꽃벽이 세워졌다네요. 전일 68세로 사망할 리커창을 추모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녁부터 몰려들어서 조화를 바쳤고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 헌화 행렬은 한때 300m가 넘었다고 합니다. 꽃더미가 계속 쌓여서 남자 성인 키 높이를 넘어서자 뛰어올라서 꽃을 던지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리커창은 1955년에 허페이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네요. 건물 주변의 상인들이 국화 꽃다발을 평소에 3배 가격인 15,000원에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화가 동이 나서 인근에서 꽃을 공수했다고 하고요. 시민들이 꽃과 함께 전한 쪽지에는 황허는 황하강을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흐를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 이야, 이런 리커창의 생전 발언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저녁 리커창이 생전한 때 허난성장으로 일하면서 도시개발을 주도했던 허난성의 정저우의 중심가에는 그의 흑백사진과 함께 인민의 좋은 총리라는 대형 글자 조형물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심장 마비로 급사를 하셨는데 반면에 수도 베이징과 지도부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고요.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개혁 성장이었던 리커창에 대한 추모 열기가 높아지는 것이 껄끄러운 중국 지도부가 이런 리커창 부고에 대한 냉처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냉처리란 찬물을 끼얹듯이 특정 사안의 주목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뜻합니다. 과거 중국에서 개혁파 지도자의 추모 행사가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는 선례가 있어서 지도부가 이를 경계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1976년에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을 계기로 일어난 추모 행사는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비판하는 4.5 운동으로 이어졌고 1989년에 4월에는 후야오방 총서기가 사망을 하자 전국에서 추모의 분위기가 일어서 그해 6월 천안문 시위를 불렀다. 6월 4일이었었죠. 그때가. 29일 아침 7시 베이징의 천안문으로 향하는 젠꼬먼네이다이제 젠꼬먼네이다제 등은 거리 이름인데 요 거리가 통행이 금지됐고요. 택시 운전사는 천안문 접근 자체를 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등 주요 도시의 대학에는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네요. 모임 금지령이 내려졌고요.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모든 학회 활동이 금지된다고 베이징대에서 내용을 안냈다가 삭제했다고 합니다. 예, 내용을 안냈다가 삭제했다고 하고요. 11월 3일은 리커창의 장례식이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네요. 11월 3일이면 보통 리커창 총리가 돌아가셨으니까 각 나라에서 추모 그 애도를 하는 그런 주요 인사들이 아무래도 초청이 돼서 조문객들이 각 나라에서 날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11월 3일 날 진짜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각지에서는 마라톤을 제외한 크고 작은 행사가 일제히 다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인터넷과 방송에서도 리커창 노출 최소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돼 있고
28일 오전까지만 해도 리커창 동지 부고가 검색어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 저녁에는 그 순위가 47위까지 떨어졌고 29일에는 아예 사라졌다고 합니다. 리커창 동지 별세라는 검색어는 28일 날 22억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29일에는 22건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50위에서도 리커창이 자취를 감췄고 중국판 인스타그램이 샤오홍수에서 홍식루 등 리커창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대부분이 검열된 것으로 나타나서 리커창 관련 내용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리커창의 급사를 중국 지도부가 예상하지 못해 대비가 부족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SCMP는 28일 국영 CCTV가 리커창 사망을 보도한 지 10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부고를 낸 것은 그의 부고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다 그죠? 돌아가신 지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고가 떴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씁쓸합니다. 그죠? 네. 1980년대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 다음은요, 뉴욕의 명물, 플랫 아이언, 너마저 공실이라니라고 돼 있어서, 플랫 아이언이 뭐지 하고 봤더니 이 사진에, 저기구나라는, 네, 건물이 보입니다. 이 빌딩이 5번가, 그리고 브로드웨이와 22번가 등 도로 3개가 교차하는 지점에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가지고 다림이죠. 아이롱 우리가 옛날에 아이롱 하다. 예. 근데 이제 플랫 아이롱이죠. 플랫 아이언 이 다림이 빌딩이 고급 아파트로 리모델링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 청담동에도 예전에 뭐 엘루이 호텔 그리고 그 옆에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고급 아파트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리모델링이 됐었는데 미국도 비슷한가 봅니다. 미국도 보면 주택이 부족하고 근데 상업용 빌딩은 계속 공실이 많다 보니까 이 상업용 빌딩을 오히려 고급 아파트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네, 하나의 이제 트렌드네요. 이 건물이 1902년에 완공됐네요. 1902년 완공돼서 줄곧 상업용 건물이었던 이 플랫 아이언 빌딩은 명성과는 달리 2019년 마지막 임차인인 출판사 맥밀런이 떠난 뒤에 4년 가까이 빈 상태로 있었다고 합니다. 와. 결국 부동산 개발업체 GFP 리얼 에스테이트 회장 제프리 구라를 포함한 공동 소유주들은 지난 3월 빌딩을 경매에 내놨고요. 그런데 3월에 낙찰받은 금융사 아브람 트러스트의 제이컵 갈릭이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 5월 다시 입찰을 했고요. 결국 구랄이 1억 6,100만 달러, 약 2,200억 원의 대부분의 지분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개발 논의가 이어져 왔다. 네, 코스닥이나 그 상장사에서는 2,200억 하면 그렇게 큰 회사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저 건물이 2,200억에 낙찰이 됐군요. 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랄은 부동산 개발업체 브로더스키 오가니제이션 등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이 건물을 4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고급 아파트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뉴욕시의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합하면 주거용 아파트로 변신하는 데는 약 3년 정도 걸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빌딩이 지은 지 너무 오래된 탓에 낙후돼서 인기가 하락해 왔는데 점점 심각해지던 공실 문제는 재택근무가 늘어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근데 뉴욕의 사무실 공실이 지금 플랫 아이언 빌딩만의 문제가 아니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이어가는 회사가 적지 않아서 상업용 부동산 인기가 크게 식은 상황이고 사무실 점유율이 45%로 지금 절반 이상이 비어 있을 정도인데 컨설팅 회사 맥켄지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은 한 주 평균 사무실 근무 일수가 3.6일에 그치고요. 뉴욕시는 이처럼 사무실은 남아도는 반면에 살집은 부족해서 주거비가 치솟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정비에 나섰고요. 지난 8월 맨하튼 중심부인 미드타운 사우스 지역을 재정비하면서 사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보다 쉽게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10년간 주택 약 2만 채가 생길 것으로 뉴욕시는 예상된다라고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요런 게 구조적 문제죠.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구조적 약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발달 때문에 우리가 1층에 옛날에 구두방도 있었고 그죠? 구두 파는 가게, 뭐 신발 가게, 뭐 옷 가게, 뭐 많았었는데 없어지고 있잖아요. 식당, 뭐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보니까 식당. 근데 식당도 이제는 매장 줄이고 배달 많이 하고 그죠? 이런 구조적인 전자상거래라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상업용 부동산의 숫자가 이렇게 그 주택용으로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 지금은 공급이 훨씬 많은데 상업용 부동산이 자꾸 주택용으로 바뀌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기 전까지는 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빠져도 상업용 부동산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미국을 점잖게 이끌 사람을 뽑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미 공화 펜스의 사퇴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라고 밝히면서 이분이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공화당 유대인 연합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많은 기도와 숙고 끝에 나의 대선 운동을 오늘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청중에서 헉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게 전날 참모들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는 사퇴의 조짐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퇴를 발표하고 나서는 오랫동안 기립박수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펜스는 지지 후보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링컨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 본성에 선한 천사를 끌어낼 수 있는 공화당적 가치를 가진 사람, 단지 공화당의 승리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미국을 점잖게 with stability라는 단어를 쓰면서 미국을 점잖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미국에 선사해 주기를 촉구한다라고 했네요. 이에 로이터는 예전의 상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후려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펜스는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였으나 트럼프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지 않으며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네요. 네, 그때 부통령으로 같이 대선에 나왔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했었죠. 펜스는 오는 11월 8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릴 공화당 경선 토론회 참가 조건 중에 하나인 전국 단위 여론조사 2개 이상에서 4%의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는 항목은 충족했지만 이날까지 7만 명 이상의 개인 기부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네요.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Fiverr38에 따르면 펜스는 공화당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기준 평균 3.8%를 기록했고요. 트럼프가 56.9로 지금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1,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8, 그리고 비맥
라마스와미 전 로이반트 사이언시스 최고 경영자가 5점. 예, 사이언스 최고 경영자가 5.8%에 이어서 5위였네요. 이날 디센티스는 펜스는 신앙이 있는 원칙의 사나이라고 했고 헤일리는 우리 모두 그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그죠? 참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년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이 판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래도 신문을 꼬박꼬박 챙겨볼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연예계에서 뭐 마약 관련해서 참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또 그래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가수 션 루게릭 병원 4,219만 5천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하면서 가수 션이 29일 춘천 마라톤 풀코스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수 션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51세입니다. 51세. 야, 근데 제가 왜 이 기사를 가져왔냐면요.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잠깐만요. 토요일 맞죠? 토요일? 어제였나?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마다 제가 반포종합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고 있는데 8시쯤부터 아주 몸이 좋은 3명의 이 남자가 트랙을 또 뛰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3명이 굉장히 이제 뛰는 거 보면 그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펀더멘탈이 좀 약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뛰는 분들 보면 상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고 탁 뛰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구지 했는데 저희 또 축구 같이 하시는 장로님이 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이 가수 션하고 같이 운동을 그 트랙을 돌고 있었는데 마라톤 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같이 뛰는 선수가 가수 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분이 가수 션이구나라고 했었는데 네, 어제 아마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3시간 37분 7초이고 이번 춘천 마라톤을 앞두고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브 3 그러니까 3시간 미만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을 하면 1m당 1,000원씩 총 4,219만 5천 원을 통해서 11월에 착공하는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네요. 예. 그런데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이 3시간 이내로는 서브 3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승일 희망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때 같이 옆에 있었던 이영표 선수도 같이 뛰었네요. 전축구 국가대표 이영표와 배우 임시완. 그때 한 명이 아마 그러면 배우 임시완 님인가요? 10km 코스를 45분 21초 만에 나란히 완주했다고 합니다. 10km를 뛰었네요. 10km 참가자 중 상위 약 3%에 해당하는 기록이고요. 영화 1947 보스턴에서 마라톤 선수 서윤복 역할을 맡았던 임시완은 거기서 서윤복 역할을 맡았던 분이 이분이시네요. 배우 임시완 님이군요. 영화를 촬영하면서 마라톤이 취미가 됐다고 하고요. 두 사람은 언노운 크루라는 러닝 크루에 션과 배우 박보검, 윤세아, 최시원, 이시영 등과 함께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외에 이번 춘천 마라톤에서 참 또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에 보면 우리가 나쁜 것만 보면 참 뭐 세상 망하겠다, 망조다 이러지만 또 세상에는 또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항상 이렇게 더 발전하고 더 윤택해지고 사람 살기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기 왕국 어디까지 진실인가? 이번에는 또 이거는 또 어두운 뉴스인데요. 사기 범죄 일보다 훨씬 많지만 독일, 스웨덴보다는 적어서 저신뢰 사회인데도 공증 등 비용 지출 꺼리는 게 문제. 사법 시스템으로 떠넘기기 전에 행동 양식과 인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사기 범죄가 넘쳐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작년부터 본격화된 대규모 전세 사기의 경우 전세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준으로 확대되었다고 하고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는 스팸 문구들을 읽어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기는 끊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대상 역시 주식, 토지, 암호화폐, 재생에너지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사기는 나쁜 죄로 남을 속임이라고 나오는데 형법 제347조에서 사기죄에 대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고 남을 속이는 것 가운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기인 것인데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2012년도에는 23만 9,720건에서 20년에는 35만 4,154건으로 증가했고요. 인구 10만 명당 비율로 따져보면 같은 기간 470건에서 683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400건대를 유지하던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비율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급증을 했고요. 이 시기 사기 범죄가 급증한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소셜미디어의 본격적인 확산에 따른 영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에 비해서 더 쉽게 사기 대상자를 물색하고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여기 표에 나와 있는데 10만 명당 사기 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스웨덴이네요. 스웨덴이 2,690건이고 두 번째가 독일 의외네요. 독일이 969건 거의 1,000건 가까이 되네요. 10만 명당 1,100건이니까 한 1%는 된다 그죠? 그 다음이 덴마크가 924, 핀란드 852, 그리고 대한민국 683건입니다. 일본 항상 우리가 또 일본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잖아요. 일본은 24건이네요. 이거는 좀 자존심 상하는 문제네요. 일본이 10만 명당 24건밖에 안 되네요. 예. 그리고 프랑스가 360건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 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다른가? 뭐 그런 생각도 나는데 인터넷 기사에 종종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율 1위라는 글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글로벌 헬스 옵저버터리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 출처로 언급되는 WHO에서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사기와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우리는 WHO라는 기구의 공신력을 맹신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쉽게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짜뉴스였네요. 이름이 주는 권위에 쉽게 믿음을 줌으로써 사기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쭉 뭐 사기에 대해서 돼 있는데 정말 이 주식 사기도 너무 심합니다. 방금도 권위 뭐 이름이 주는 권위에 쉽게 믿음을 주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기꾼들이 하는 페이스북에 살짝 제가 댓글을 놨거든요. 아, 이거 사기입니다. 예. 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거기에 그냥 글을 올려놓으니까 바로 이제 삭제가 돼서 그 밑에가 다 살짝 달아놨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발생했나요? 예. 피해자가 그 신고를 하라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정말 그 길에서 그 막 칼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서 제재하잖아요. 근데 칼을 들고 뻔히 남의 돈을 지금 이렇게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사기쳐서 그 뭐 보이스피싱도 그렇고 그죠? 주식도 뭐 저를 비롯해서 유명인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패친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박 전무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그게 금방 속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몇 억을 갖다가 몇 천에서 몇 억을 이렇게 갈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신고하면 피해가 발생했나요? 피해 발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그 문자도 엄청 오지 않습니까? 그죠? 문자에 보면 그러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그랬을 때 경찰들이 그 전화번호 추적해가지고 통신사랑 해서 저는 사전에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경찰이나 이런 조직이 있는 거는 예방하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작년에 뭐 할로윈 사건도 있었지만 그 할로윈 사태 때 예방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예방하는 나라가 저는 선진국이고, 맨날 사건 터지고 사후 처리하는 나라가 후진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쪽 주식 사기 이런 것들 번호 일에 오면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전적으로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가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고 43분이네요. 예, 마지막 기사는 요 TSMC에 이어서 대만 3위 파운드리도 일본에다가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일본에다가 파운드리를 건설하는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네,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그러면 파운드리 2등 업체인 삼성전자는 어떻게 수혜를 볼 건지, 그렇게 보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 모든 걸 컨트롤하는 게 미국이겠죠. 그죠? 어떤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지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한 주 정말 변곡점이 나타나서 아주 행복한 그런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